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특별 브리핑. 좀에 떨어진 거 보이긴 해. 보여 궁디가 들썩거리지. 보여 살았고 예. 돌다리 한만 두들겨 보입시다. 부산 아파트 가장 빠른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방식은 아니고요. 시중에 떠돌고 있는 방식, 한문도 교수가 주장하는 방식. 한문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추세선을 그립니다. 추세선을 그려서 120 정도, 120 정도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요거 40%에요, 40%. 이 사람도 한문도, 아마 유튜브에 보시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뉴스 이런 데도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해요. 또 누군가요? 이현철 이 사람도 앞으로 40%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근거 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닐 거예요. 한문도 교수는 요 차트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택 구입 부담지수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네, 채팅창에 글들 남겨주시면 같이 살펴보면서 할게요. 아, 30분 딱 오셨어요? 자, 이 주택 구입 부담지수라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면 야, 부산은 이 뉴스를 봐도 그럼 도대체 부산은 언제란 말이냐? 주택 구입 부담지수 부산 것도 좀 알려주면 안 되나? 라고 하지만 알려주진 않습니다. 일일이 개인이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산 빨간색 선을 따라서 그려봤습니다. 아마 한문도 교수의 방식대로 하자면 거의 요 추세, 요 꿀렁꿀렁임 있죠? 요 꿀렁꿀렁 하는 여기에다가 요 상하단을 연결해서 만든 이 추세선. 네, 이 추세선을 근거로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부산에 균형점은 68로 잡았습니다. 지금은 83이에요. 그러면 오르내릴 때 지금 83 높은 곳에 있습니다. 83이라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균형점은 68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꿀렁일 때는 반드시 적정한 선보다 더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최하단은 58까지 대략 60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주택구입 부담지수 매번 분기별로 발표되거든요. 60 정도. 그럼 나 균형점에 살 거다. 이거 어차피 뭐 빨리 사나 늦게 사나 뭐 나중에 또 집 살까 오를까가 불안해가지고 나 사긴 사야 되겠다. 그러면 68 정도. 주택구입 부담지수 68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난 끝까지 이때까지 참았는데 더 기다려 볼래. 나 어차피 살 집 하나 있는데 투자로 한 개 더 살려고 하는데 좀만 더 기다려 볼래 하는 사람들은 한 60까지도 기다려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래에 부산의 집값이 조정을 한 대략 10%에서 15%, 10에서 15%의 조정은 거쳤어요, 지금. 야, 근데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한 개도 안 내려갔는데? 한 개도 안 내려가고 그대로인데? 왜 주택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더 부담스러운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집값은 내려갔는데 저 수치는 왜 안 내려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은 고정된 상태로 있더라도 집을 사는데 더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울산 제가 영상을 어제 만들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그것을 근거로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어제 그 영상에 나온 주택구입 부담지수 요 울산만 해서 빨갛게 해서 표시해놨습니다.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놨었는데요. 어쨌든 부산은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집 사기에 가장 부담스럽다.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자,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생각하시려면 요 공식이 있습니다. 요 사이트에 주택구입 부담지수라고 검색하셔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요거를 집계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요런 공식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서 봐야 될 것은 요 원리금 상한액, 요게 분자가 되고 그 다음 분모는 중간가구 소득이 됩니다. 중간가구 소득.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득과 매달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에요. 이 원리금은 뭐에 연동이 됩니까? 금리가 달라지면 원리금이 달라지죠. 금리가 달라지면. 자, 소득은 좀 나아진다 안 나아진다. 제가 봤을 때는 추후 소득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사실 좀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소득은 조금씩 감소한다는 그런 추세로 볼 거고요. 그 다음 원리금. 원리금은 금리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매월 상환해야 되는 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값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원리금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야, 그럼 소득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발표하는 게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512만 원 정도 돼요. 그 여러분들은 이 중위 가구 소득이 중위라는 말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워보면은 한 30등 정도 되면은 요게 평균 수치예요. 평균 수치가 되고 한 50등 딱 가운데 있는 이것이 바로 중위입니다. 중위 혹은 중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중위 가구의 소득이 512만 원까지는 안 돼요. 근데 이거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 산정해낼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512만 원이거든요. 요 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 한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한국은행에서 중위소득을 발표한 것이 있어요. 2020년. 그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의 중위소득은 355만 원. 광역시 중에서 꼴찌예요. 광역시 중에서 부산의 4인 가구 소득이 꼴찌예요.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좀 이 소득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부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좀 많이 높은 택이었죠. 그래서 울산은 제가 한 번씩 언급 드릴 때 어쨌든 한국은행 자료 근래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소득 많이 높지 않아.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4인 가구 월 소득이 1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무려. 울산 소득 괜찮은 동네예요. 괜찮은 동네 맞습니다. 인천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향후 15년 정도쯤 지나면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를 지금 넘보고 있는 곳이 인천이잖아요. 뭐 일본의 예를 들어서 누가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일본의 제1의 도시가 어디냐? 도쿄. 제2의 도시가 어디냐? 오사카?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오사카 말고 그 도쿄 옆쪽에 있는 그 도시 이름 뭔가요? 도시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도 2등 도시를 꽤 찼대요. 그 수도권에 인접한 항구가 있는 그곳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나중에 결국에는 부산도 좀 밀릴 것 같은 느낌은 없지 않아. 부산 분들도 위기감은 좀 느끼실 거예요. 아무튼 요 표에서는 아까 우리가 또 복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0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된다고 했고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355만 원이 이 중위 가구의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된다는 것만 요코하마 맞습니다. 네, 요코하마. 네, 댓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은 근데 제가 이 부산 자료는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쨌든 중위 소득하고 그러면 이게 월 소득은 365만 원이지만 네이버 같은 곳에 가면은 365만 원 월 받는 사람의 실수령액은 얼마나 됐나요? 찾아보면은 실수령액은 한 10% 이상 돈이 또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집을 사면서 돈을 원리금을 갖고 나면 실제로 써야 되는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240만 원, 250만 원 이걸로 4인 가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부산 지역 중위 가구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 살펴보면은 한창 높을 때는 4억 3천까지도 갔었어요. 4억 3천까지도 갔었습니다. 조이 해피니스님, 대구가 소득이 제일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산이 더 떨어집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잠깐 다시 보시면은 부산이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한국은행. 부산은 355만원, 부산은 365만원, 부산이 꼴찌입니다. 네. 아무튼 잘 나갈 때 2021년 가을에 요때는 한 3억 8천만원 정도 됐지만 제일 잘 나갔을 때는 중위 가구 아파트 4억 3천까지 갈 때도 있었어요. 우선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3억 3천만원 수준까지도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떨어질 구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그 압박. 요 흰색이 한국은행 신규 취급액, 주담대 신규 취급액 기준인데요. 이게 과거에 14년 전이니 그쪽으로 계속 회귀해 가잖아요.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은 4.27%인데 아마 9월달이 되면 이거 한 0.4%, 5% 더 오를 거예요. 4% 후반까지 정도 간다고 치면은 거의 언제가 2010년, 2011년 요맘때만 가도 요때의 분위기, 시장 분위기 아시나요? 요때 시장 분위기 서울이 작살나고 있던 그 무렵 금리가 좀 높던 그 무렵이랑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정말 과거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던 요때 신규 취급의 기준 6% 정도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기준금리 기준으로 본다면
한 4.5%, 5%까지도 올라간다고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DSR. 그놈의 DSR이 뭔지 아마 요 관심 가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DSR 3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 1억 이상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제 원리금을 당장 살펴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럼 또 여기로 다시 돌아와 봐야 되는데, 나 예전에 금리 쌀 때 대출 받았지롱, 지금 집 사는 사람은 부담스럽겠지만 나는 아무 부담이 없지롱 하고 있지만, 이때 싸게 2017년경부터일 거예요. 요때부터 지금 한 5년, 2017년 혹은 2018년, 17년부터 보면 되겠네요. 17년부터 이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2017년경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아마 변동금리도 상당히 많을 테고, 고정금리라고 대출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고정금리라는 것이 평생 고정금리가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혼합형 상품이더라. 혼합형 상품, 대출 중에서 고정금리 5년, 플러스 이후 변동. 이게 변동의 시기가 다가왔어요. 변동의 시기가 다가왔다는 말은 다시 갱신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단순히 금리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원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은행에서 지금 잔뜩 좀 벼르고 있어요. 은행에서 돈이 지금 많이 쪼달리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없는 가구, 내가 정말 나이가 60, 70 다 되어서 소득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갔다. 근데 과거에 5년 전에 대출, 막 20년, 30년 대출 막 신나게 내주잖아요. 이제 다시 대출 갱신할 때쯤 돼서 다시 소득 관련 여부에서 조사해보니까, 야, 이거 소득이 없네? 그러면 이 대출 연장 불가라든지, 아니면 얼마간 상환을 하라든지, 뭐 이런 거 통보들이 올 수도 있다. 아무튼 금리도 조금 불안정한 지경에 놓여있다. 댓글 잠깐만 볼까요? 네, 저희 해피니스님. 다음번에 사줄 사람들이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수요도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정말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나는 괜찮지롱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다음에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받아줄 사람이. 더 비싸게 사주고 더 비싸게 사주고 해야지만 이게 문제가 해야 되는데, 싸게 살려고 입을 밑에 쩍 벌리고 있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누가 조급하게 따라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 주택구입 부담지수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준대출 금리, 한국은행 신규 주담대 금리고요. 그 다음 중위주택 가격이 필요합니다. 중위주택 가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중위주택 가격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약 48% 냅니다. 2021년 3분기에 3억 8천만 원짜리, 요게 부산의 지금 중위 가격이었거든요. 3억 8천만 원짜리 집을 사려면 일반적으로 대출을 1억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낸다. 요 정도. 요 정도 냈을 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얼마였나 산출해 보니까 71.2였어요. 71.2. 요 수치는까지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나온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의 중위 소득이 565만 원이나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믿을 수 없다. 부산의 중위 가구 소득은 한 500만 원이 안 될 것이다. 요 정도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은 얼마나, 중위 아파트 가격은 3억 8천, 3억 5천, 3억 5천, 3억 5천. 3억 8천에서 약 10% 정도 떨어진 상태로 지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훨씬 더 높아졌더라. 왜? 대출 금액은 더 적어졌어요. 대출 금액은 더 적어졌지만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제일 아래쪽에 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주택 가격은 떨어졌지만 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높아지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높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 3분기, 7월달, 8월달, 9월달, 요 자료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요 자료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대충 집값이 지금 조금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집값을 조금 더 낮춰봤어요. 지금 집값을 낮춰봤습니다. 집값을 3억 3,800만 원 수준까지, 중위 가격, 아파트 가격, 한창 많을 때는 4.3억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러다 3.8억, 지금 3.3억까지 집값이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주택 구입에 얼마나 부담을 느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집값은 뭐 7%, 8% 더 떨어지게 만들어 놨는데 집 사기는 더 부담스럽대요. 왜?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요 높아지는 금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 사기는 여전히 더 부담스러워졌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사야 된단 말이냐? 자, 요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소득은 어느 정도 정체된다고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금리는 오르다가 여기 좀 오르다가 23년쯤에 금리가 절정을 이뤘다가 서서히 금리가 5%, 4%, 3% 다시 점점 낮아진다고 계획을 잡아봤어요. 중위주택 가격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높아지면서 집값은 계속 떨어진다고 산출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 어느 정도에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있죠? 지수 얼마에 사야 된다고 기억나시나요?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갔다 올게요. 자, 잘 살려면 주택 균형점 68. 지수 68. 제일 잘 산다면 58. 68, 58. 요 숫자 기억해 놓으면서요. 자,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68 되는 쯤이 언제냐? 58쯤 되는 쯤이 언제냐? 현재 중위주택 가격이 3억 5천만 원이에요. 3억 5천만 원. 3억 6천? 대충 계산하기 쉽게 3억 5천을 해볼게요. 3.5억인 주택 가격이 언제쯤 될까요? 일단 매수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은 요 시점 정도니까 주택 가격이 2.7억 정도로 떨어져야 된다. 금리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대략 한 4% 정도. 주택 가격은 3.5억. 금리는 4% 정도. 한국은행이 신규 주담대 기준이에요. 그러면 아마 지금의 기준금리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그럼 금리가 주담대가 이러니까 주담대 금리예요. 주담대 금리고 일반 기준금리를 위치로 봤을 때는 기준금리는 대략 한 2.5% 지금처럼 한 2.5% 정도. 다시 금리가 지금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요 상태. 주택 가격은 2.7억 정도로 여기 지금 시점의 가격 대비 한 20% 정도 주택 가격이 더 떨어져야지 그나마 이제 사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떨어진다면 한 25%는 지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더 떨어져야 살 것 같다. 그러면 한창 때 이 2.6억, 2.7억, 요 2.7억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낭의 중에 그 한국 부동산원에 들어가시면 중위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창 때 4.3억까지 갔었다. 최고일 때. 그럼 최고점 대비로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 것이냐? 몇 퍼센트인지 계산되시나요? 마이너스 1.5억. 거의 대략 한 40% 정도 최고점 대비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좀 매력적인 시점이다. 야, 그러면 무슨 집값이 40%나 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오늘 그 코스피 지수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2200선 아래로 털컥 내려와 있는데요. 얘가 많을 때는 얼마까지 갔느냐? 3400까지 갔었나요? 3500도 갔었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400까지 갔던 주가 지수가 2200까지 떨어지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몇 퍼센트인가요? 몇 퍼센트인가요? 제가 주가 지수가 얼마까지 갔는지 정확히 확인을 다시 못 해봤는데요. 대략 3400에서 2200까지 떨어졌으면 마이너스 1200이 되면 대략 뭐 한 35%? 40% 주가도 벌써 이만큼 떨어졌단 말입니다. 한창 때 집값이 4.3억까지 갔던 것이 2.6억으로 떨어진다? 40% 정도 떨어진다? 이게 이상하게 여겨지시나요? 주가는 부동산의 선행해서 움직인다.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그러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네? 라는 느낌을 살짝 받으시면서, 야, 그럼 지금 사면 좀 빠른데? 라는 느낌도 살짝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좀 수치를 좀 다양하게 넣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소득 금액을 조금 낮춰잡고 했던 이유는 앞으로 썩 경기가 좋지는 않을 것이다. 네, 요런 느낌으로 살펴봤습니다. 야,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 주택 가격이 최고점 4.3억을 찍고 대략 2.6억까지 빠지는 시점. 요 중위 가격이에요. 중위 가격. 그럼 60% 정도 떨어지는 시점. 지금의 중위 가격은 얼마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의 중위 가격은 대충 3억 6천 정도 됩니다. 3억 6천. 지금 3.6억 정도 된다면 집값은 대략 지금 한 85% 정도 수준. 최고점 대비로는 집값은 한 15% 정도 빠진 느낌. 그게 3.6억이에요. 거기에서 아직 한참 더 빠질 구간이 남아있다. 나는 중위 아파트 가격으로 한 70% 정도 떨어져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 정도 떨어지면 중위 가격이 3억 정도 되면 나는 살래 하는 사람은 뭐 빨리 선진입을 하셔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과거에 일본처럼 우리도 역사를 되풀이해 나간다면 이 선진입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더라라는 부분. 야, 정말 난 집값 반토막 돼야지 살 거야. 제 그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야 집값 60% 떨어질 거야. 70% 떨어질 거야. 난 그때 되면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60% 70% 떨어지면요 이 중위주택 가격이 최고점 기준으로 2억 8천이 떨어지면은 1억 5천 4억이 넘던 집값이 1억 5천이 된다고 예상하시는 분들 저는 거기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보진 않아요. 그래서 난 최고 많이 떨어지면 정말 40%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좀 감수하고 갑니다. 근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해 주시지 않으시고 무조건 그냥 과거에 그냥 가격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무조건 집값 70% 80%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도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추정하면서 뭐 소득이 변화한다든가 금리가 변화한다든가 여기에 맞춰서 계속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그 부분들은 매번 짚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야 정말 60에서 금리도 낮아지고 집값도 1억 5천이 된다면 이 영상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소득 대비했을 때 정말 이만큼 떨어져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역대 언제를 봐도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저렇게 많이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물론 구축이나 오래된 아파트들, 뭐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들 물론 더 많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들의 가격을 이야기하고자 함도 아니고 지나치게 뭐 또 많이 낙후되고 이렇게 낡고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주 좀 특수한 이런 아파트들을 또 뭐 그 얘기만 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댓글 살펴보기 전에요. 댓글 잠깐 한 개만 보고 갈까요? 네, 울산시민의료기님 23년 말 24년 이후 미국 경기 침체 시 금리를 인하로 선회하더라도 DSR 영향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21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네요. 21년 수준은 이제는 잊으셔야 됩니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8년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고점 대비 30% 하락하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선제적으로 물건을 날렸어요. 저거는 좀 특수한 물건이야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특수한 물건들이 더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수한 물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우리 아파트는 안 떨어져 했던 아파트들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30% 마이너스 30% 물론 최고점 기준으로 여기에서 지금 일단 여기 해쳐 모여 해서 지금 각 지역들 인기 있는 아파트, 인기 없던 아파트, 대형 평형, 소형 평형, 시내, 외곽 할 것 없이 여기 일단 해쳐 모이고 있어요. 해쳐 모인 이후에 다시 튈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요 흐름도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조금 더 떨어지는 곳에 일단 51%의 확률 금리가 지금 미친듯이 오르고 있어서 자영업자들도 많이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51%의 확률로 일단 추가 하락에 무게를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갈 확률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또. 하지만 지금으로 모든 뭐 지표가 나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금리가 이쯤에 살 거야 금리 기준금리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은 지금 126분 124분 124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이참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나는 금리가 몇 %쯤에 살 거야 라고 한번 눌러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이 지금 사고 싶어 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바로 수치는 제가 바로 계산할 수 있게 엑셀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같이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댓글 안 남겨주시면은 방송 빨리 종료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발표된 날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제가 색깔을 조금 다른 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83.7 굉장히 높은 수치. 지금까지 부산 통계 나온 이래로는 가장 높은 주택구입 부담지수입니다. 서울은 200이라 그러죠.
그럼 저기 83.7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나와 있다는 말은 사실상은 저 수치가 200이 나오면 소득의 절반을 주택을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저 숫자가 100이 나온다는 말은 소득의 25%를 집을 사는데 돈을 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지금 83 역대 가장 높은 수치예요. 요거 조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집값은 고정된 상태로 계속 올라간다면, 금리가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집값은 떨어지고, 집값은 일부 10% 정도 떨어지더라도, 자, 올 연말이 되면은 야, 주택구입 부담지수 더 높아지네. 83.7이었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86으로 더 높아지네. 이거는 순전히 금리 영향으로 일단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야지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금리가 오른다는 그 자체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지 일단 그 확인하는 게 1차적인 수순이고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각도나 뭐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겠고,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정말 여기죠. 주택 최고점 4.35까지 갔던 것이 2.65 정도까지 수준까지 정말 40% 떨어지는 요 26년. 근데 요것도 지금 제가 시작 시기 매수 적기라고 적었던 것도 가장 빠른 타이밍을 본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더 매수 시점이 훨씬 더 길다고, 훨씬 더 뒤늦은 시점에 뭐 2027년이 되었건 8년이 되었건 더 늦은 시점으로 보는데, 야 도대체 언제 사야 되나, 도대체 조급증이 나가지고 못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나마 가장 빨리 사고 싶으면은 야 이때다 라고 했는데, 이 수치들은 끊임없이 추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주택의 부담지수라는 것, 요거 다시 색깔을 다시 파란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빨간색으로 나타내면 숫자가 잘 안 보여서 어떤 색으로? 초록색? 네, 초록색도 안 좋고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야, 그래도 이쯤은 왔을 때, 여기 이쯤 제가 화살표나 이런 것들 제가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기능들은 몇 가지 해놨는데 정확하게 제가 사용을 잘 못해서요. 여기 이거 뭐 좀 좀 보이나요? 조금 나아졌나요? 요 부분, 지금 여기 노란 커서가 움직이는 요 부분, 주택구입 부담지수 일단 70 아래로 65, 뭐 55, 한 68, 뭐 가장 빠르면 68에 접근하는데, 아무튼 가격은 중위 가격이 조금 많이 내린 상태. 화면이 잘 안 보이신다고요? 제가 이 엑셀 파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금리나 숫자 몇 가지만 넣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거 화면이 조금 흐리게 보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톱니바퀴 버튼 누르시고 그 설정을 해상도를 1080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것 같고요. 요 제가 엑셀 파일을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 아랫부분에 이메일 주소를 한 개 좀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요거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시냐 하면은 뭐 소득 부분도 바꿔도 되고, 뭐 집값이 나는 여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나는 집값이 한 3억 3천? 3억 3천 할 때 살 거야. 3억 3천 집값만 딱 넣으면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여기 보이시나요? 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집값만 딱 넣으시면은 여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바로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소득이나 이런 부분 조금 달라지고 그 전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나 집값은 3억 3천, 금리는 한 5%. 야, 그럼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딱 보니까 86.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수치가, 2022년 4분의 2분기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럼 야, 이 가격은 안 되겠는데, 집값은 한 3억 정도로 떨어지고 금리는 한 3%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거 적절한 시점이 맞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댓글 잠깐만 볼까요?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 무피 아파트도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겠네요. 장용영님, 네. 제가 특정한 아파트들은 잘 모르겠어요.
분양가 1,420만 원인데 향후 금액 유지할까요? 분양가를 다 해보면 5억쯤 되나요? 4억 뭐 이것저것 합치면 5억 정도 되나요? 그게 뭐 제가 저기 뭐 시내 지역인지 외곽 지역인지 정확하게 판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부산 분들이 저거는 댓글을 남겨주셔야 되겠고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네 해운대 영가님 반갑습니다. 따로 질문이나 뭐 나는 희망하는 금리 3% 찍고 네 김경민님 네 반갑습니다. 여기 몇 가지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요 자료를 보내드리면은 확인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있지 뭐 지표를 많이 보시잖아요. 나는 거래량을 추적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되면 살 것이다. 부산의 거래량은 한 3,000건 돌파하는 쯤. 네. 아니면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난 살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양산이 부산보다는 살짝 더 늦은 감이 있었죠. 하락을 시작했는 것이 살짝 더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더 남겨주시는 분, 채팅창 흐름 없으면은, 자, 요거. 나는 어느 시점쯤에 살 것이다, 라는 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요거 만들어 놓은 자료, 충분히 공유해 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빠르면, 아무튼 제가 여기, 한문도 교수 스타일로 이야기했는 부분이에요. 한문도 교수 스타일로 수치를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네, 요거 필요하시면, 댓글에 이메일 주소 다 남기면 아마 삭제되지 싶어요. 뭐, 골뱅이, 예를 들어 주소, 1444, 골뱅이, 네이버, 한글로, 이런 식으로 써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거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다른 부분은 손 대지 마시고, 몇 가지 손댈 수 있는 부분 있죠. 제가 또 따로 할 수 있도록, 소득, 금리, 중위 아파트 가격. 요것만 넣으면은 바로 요것이 산출된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나오니까요. 네, 참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해운대 연가님 3, 4년 정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또 무슨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값이 갑자기 튀어 오르기에는 힘들다. 제가 그 부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전국이 다 지금 마이너스 30% 가격대, 20%, 30% 하락하는 가격대에 헤쳐 모이고 있으니까요. 헤쳐 모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그러면 어떤 지역이 하나 튀어 오르고 싶어 한다. 튀어 오르고 싶어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힘만으로 올릴 수 있는가? 부산의 과거에 올라갈 때 어땠나요?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외지 매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격을 같이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 지역이 하나 튀어오르기에는 재빨리 튀어오르기에는 힘들다.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도 괜찮다. 일단 저점을 확인하고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해운대 연가님,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분을 저는 잘 보지는 못했어요. 현재 보유 중인 집을 팔고 전세 몇 년 살다가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실 집이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네, 집보로 사실보다 생각보다 잘 안 옵니다. 지금 현재 대구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집을 한 5억짜리를 팔려고 내놨어요. 한창 때 집값이 한 7억을 넘어갔어요. 그게 이미 한 3억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5억 정도의 집을 내놓으면은 잘 보러 오지 않는 실정. 근데 집을 보러 오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뜸 이야기합니다. 한 5천만 원 빼주면 살게요. 그러면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이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집니다. 근데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 하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을 만나기가 좀 힘든 것.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부산이 대구보다 하락이 늦어서 아직 이런 분위기가 덜 나타날 거예요. 그나마 손피라는 말도 아마 점점 사라져 갈 거예요. 부산 얼마 전까지 댓글에도 손피가 어쩌고 이렇게 계산이 있었거든요. 대구도 딱 1년 전쯤에 이맘때쯤에도 손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매, 초금매, 가격 맞춰 드림 이런 분양가 가격들이 있어요. 네, 아마 부산 아직도 지금 네이버 이런 데 찾아보면은 분명히 손피가 있을 거예요.
제가 대구 매물 중에서는 손피라는 말을 근래 매물을 검색하다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팔고 갈아탄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반드시 뭐 내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금매를 잡는 것은 뭐 추후의 문제. 지금 뭐 그 정도니까요. 뭐 집을 누가 팔았다 그러면 굉장히 그 팔았는 사람은 수익을 얼마 남기지 못하고 혹은 손해를 보고 이렇게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누가 팔았다는 글을 남기면은 축하한다는 댓글이 많이 남겨줍니다. 네, 네, 오창아님, 네, 다시 한번 요거 살짝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아까 살펴보던 부분, 음, 그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든 정답은 없습니다. 그나마 자기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 봤을 때, 나는 어느 시점이 적절한 시점인 것 같다. 뭐, 한 채를 실거주를 위한 한 채를 사건, 아니면 뭐, 한 채를 더 구매를 하건, 분위기가 쎄한데 한 개를 정리하려고 하건, 어쨌든 참고할 만한 지표는 있어야 되지, 단순히 느낌에 의존하기에는 좀 어렵다. 느낌에 의존해서 괜찮을 때도 있었어요. 또 과감하게 지르기만 해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던 시점도 있었어요. 근데 이 조정의 시간이라는 것이 야, 부동산은 조정 없어. 무조건 우상향이야. 아이고, 지우개가 안 지워지네요. 하는 사람들도 이 하락 구간들 아마 여기 서울 기준이라서요. 2011년 요 경무렵부터 이때 2016년 한 17년 정도 되는 이 무렵까지 주택구입 부담지수 100 정도 선 있는 요 지점까지 이 고통스러운 하락 기간이 있었는데, 짧으면 3년, 길면 7년의 하락이 나타났던 것이 그 과거의 하락기에 나타났던 기간이라고 하죠. 부산 이제 하락 시작한 지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석 달이 되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 고난의 시간이 나는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심리적으로 멘붕이 오는 그 순간이 버티고 버티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던지고 나면 올라가죠. 아마 뭐 주식 하시는 분이나 이러신 분들도 희한하게, 야, 나 정말 참다 도저히 안 돼갖고 팔고 나면 그때부터 급반등을 하듯이 주택도 심리가 무너지는 데는 최종적으로 나 버텨야지라고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는 순간부터 3년, 그 3년 이후에 시장이 무너진 이후에 올라가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네, 오창아님 반갑습니다. 이율님 반갑습니다. 이율님도 댓글 채팅 좀 남겨주셨죠, 예전에. 네. 유철호님 반갑습니다. 만덕에 신축 마이너스 2천 나온 매물 있습니다. 마이너스 2천, 간에 기별 난갑니다, 그거. 처음에는 이런 식이에요. 마이너스 2천,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4천, 아무도 이게 안 와요. 마이너스 5천, 6천, 대구에 마이너스 1억까지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손대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거기는 원래 분양할 때부터 인기가 없어서 그래 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분양할 때 박 터졌던 곳들도요, 지금 마이너스 뭐 4천, 5천 이렇게 나오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태세가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려요. 네, 소주 시스터님, 팔아야 되는 물건인데 팔리지도 않는 호가만 높여서 내놓은 매물들은 무슨 심리인가요? 거기 심리에 대해서도 뭐 다른 유튜버들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매물들 그래도 뭐 임자는 있을 거다라고 내놓을 텐데, 아무튼 그런 좀 어이없는 가격에 좀 높은 가격에 있는 매물들, 시장 분위기는 끊임없이 추적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들의 매물일 수도 있고, 그것도 광고를 내고 내놓는 매물일 텐데 왜 그렇게 내놓는지요? 러블리 로즈님 반갑습니다. 박윤호님 반갑습니다. 이열님 팔리지는 않는데 조정 해제 이후 호가는 올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 이게 뒷부분이 너무 길어지면 별론데, 뒤로 좀 지나갈까요?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좀 올라갔다가
근래에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말씀 좀 잠깐만 드릴게요. 근래 요 정도 조정받는 지역들 많았을 거예요, 아마.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러면 옆에 오른쪽에 초록으로 네이버 호가 매물이 있죠. 이렇게 호가 매물이 나타나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는 마지막 최저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 요 초록색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규제 해제 전에는 요 빨간색 점 마지막 최종 거래가액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매물이 있다가 요것들을 걷어드립니다. 규제책이 해제되거나 호재가 있으면 걷어드려요. 근데 시간이 한두 달,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안 팔리네? 실거래 가격이 더 떨어지네? 하고 요 초록색 덩어리 선들이 조금 길어지는 현상 한두 달 있으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면 요 선들이 더 길게 나타나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가장 최저가의 매물보다 공인중개사 발견 공인중개사 발품 팔아서 가보시면은 여기 차마 요 밑에 못 내놓는 매물들 너무 낮게 내놓으면 막 항의 받고 막 우리 아파트 뭐 가격을 내 자산 가치를 다 떨어뜨리냐면서 속 시끄럽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왔는 보이지 않는 매물이 또 어디 가면은 현장에 가보면 또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현장을 방문할 필요도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네, 김창님 반갑습니다. 저는 좀 특정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언급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광안리 햇들 부동산 매물 찾으러 인근 부동산 찾아주세요. 공인중개사 운영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요 초록색 선 네이버 여기 요 현상들도 아마 머지않아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안리 햇들 부동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현장에 가면 조금 더 싼 매물 있나요?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을까 싶어서 네 조미영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정답이 뭐다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못해요. 뭐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그랬다더라라고 하지만 지금 분위기 속에서 뭐 물에 빠지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어쨌든 자료는 찾아보실 텐데 그나마 많은 자료를 보시고 제가 뭐 거래량부터 평균 가격부터 시작해서 임대차 시장부터 뭐 고점 대비 가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계속 짚어드리고 지금이 분위기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하락으로 가는 분위기인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두 가지 누가 카더라라는 그 이야기만 듣고 매수하는 우를 범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아파트 시장만 보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요. 뭐 세계 경제 뉴스라든지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돌아가는 부분들 거기 부산에서는 다뤄드리진 않고 토요일날 아침에 그때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좀 분위기는 어떻다든지 부터 해서 금리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느끼는 그런 애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구만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파트의 요걸 하나를 작은 시장을 보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를 보고 나머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고 말씀드린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뭐 오른다 내린다 흐름이 어떤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하시는 거 보고 저 새끼 저거 말 믿을 만한가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좀 이렇게 의심이 가시고 하신다면 과거 영상부터 아마 쭉 계속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과거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그동안 했던 게 영 뻘소리는 아니네. 그래도 대충 그래도 추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네 요런 느낌. 물론 저는 예고편이 대구라는 예고편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차 전국적인 시간차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래에 제가 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뉴스에서도 동조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 번씩 나와요. 왜 매수 심리나 이런 것들 꺾여 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인천이잖아요. 인천 거의 이런 느낌. 요 시차가 대구가 이렇게 내려왔다면
인천은 한 방에 내려꽂았어요. 이 시간이 하락을 뒤늦게 시작했는 곳들이 가파르더라. 그러면 인천과 대구의 중간쯤이 사실 부산이 될 확률도 있는 것 같은데 하락 그동안 좀 덜했기 때문에 아마 부산도 요 대열에 지금 같이 합류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우야꽃님 10년 장기 하락 저는 그 이상도 사실은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출구 전략이라든지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 10년 장기 하락은 단순히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한 10년 올랐으니까 한 10년 떨어져라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 이 GDP 성장률이나 이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있잖아요. 뭐 과거에는 4에서 6%까지 이 고도의 성장기를 거치다가 4에서 2% 이제는 우리는 0에서 2%의 성장하는 이 구간, 일본이 거쳐왔던 이 저성장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아파트 값도 마냥 오르긴 힘들 것이다. 정말 과거의 일본처럼 이 저성장, 저물가, 그 다음에 집가 하락 이런 것들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야꽃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능성 있다. 전 충분히 다 열어두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뮬레이션을 짤 때 여러 가지 갈림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요 광고 한 번만 살짝 누르고 광고 삽입 요 한번 살짝만 누르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큰 흐름에서는 먼저 자, 이 주택 가격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과거처럼 정말 정말 3%에서 4% 정도 정말 다시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다면 다시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되 어떤 모형? 과거에 요 주택 가격 순환 모형, 육각 순환 모형 있잖아요. 요 순환 모형에 따라서 또다시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여기에 저는 49%를 걸고요. 일본처럼 단기적으로 우리는 성장률이 2%에서 0% 정도 수준으로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어 갈 것이다. 그렇다면 요게 일본형 모델 51% 요 정도로 걸고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과거처럼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그렇게 신봉하시는 분은 제가 보고 있는 49%의 확률보다는 아마 그런 분들이라면 나는 그래도 무조건 우상향론자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51%의 확률을 거시고 아래쪽에 일본같이 집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데 40%, 49%를 베팅해 두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도 과거에 장기적으로 요때가 언제쯤인가요? 일본 특집도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리려고 준비는 다 해놨었는데 1990년, 91년, 1991년경 이때부터 장기적으로 집값이 쭉 하락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요. 일본의 아파트 가격은 그냥 도쿄의 아파트 가격 봐, 상업지의 아파트 가격 봐 올랐어요. 물론 오르는 것들도 있어요. 그 오르는 것들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요건 다음에 좀 다뤄드릴게요. 우선 큰 추세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어둔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댓글 잠깐만 더 볼까요? 네, 캐피님 아까 제가 이걸 못 봤죠? 대외 경제 변화 제외하고 빨라야 내년 레이 카운티 정리되는 거 보고 24년 빨라야 24년. 네, 아까 저도 이게 아까 저는 시작 시기 25년 적어놨는 것도 이 빨라야 요런 의미로 요거 시작 시기라고 적어둔 것이지 중간에 사실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3년 4년 앞을 내다보기는 사실 쉽진 않죠. 네, 블루님,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캐피님, 네, 부산은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외부 투자 유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인천 대구가 정리돼야 함. 이렇게 따지면 25년은 되어야 사볼까 생각 가져볼 만함. 예, 맞죠.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사준다 이런 건 쉽지 않아요. 대구 지역도 먼저 하락을 많이 했을 때 외지인들이 와서 사줄 거라는 그런 규제가 해제되고 이랬을 때만 해도 외지인들이 와서 사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외지인들이 웬걸 인천만 예를 들어서 봐도 인천도 작살나고 있잖아요. 인천 사람은 와서 사기 쉽지 않아요. 그럼 부산 사람들이 와서 대구 아파트를 살 것이냐? 부산도 당장이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당장 매도가 쉽지 않은데 과연 뭘 팔고 어딜 가서 산단 말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산도 소득이 낮고 대구도 소득이 낮습니다. 인구 구조까지 따져본다면 반등할지 맞습니다. 가장 문제를 들었던 것이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틀렸지만 정말 고장난 시기가 한번 맞으면 분명 일본은 이 인구 감소가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지금 현재 인구가 이대로 유지된다. 정지 인구라는 표현을 쓰나요? 정지 인구라는 표현을 쓰나요? 그게 출산율이 2.06명이 되어야지 뭐 중간에 뭐 불우하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2.06명이 태어나야지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0.81? 0.78? 15년 후면 2050년이 되면은 부산 인구가 대구 인구처럼 뭐 240만 정도 수준, 250만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이 심각한 위기가 이미 예고된 것은 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위기 맞습니다. 이거 분명한 겁니다. 이때까지 아니었으니까 지금도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강나겸님 반갑습니다. 강한리 혜텔 부동산님, 네, 저성장 국면 인구 감소. 네, 과거에 일본이 겪었던 거, 저거,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일본이 망했던 이야기에 관련된 책이 한 2005년도, 6년도경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나온 책이 있었어요. 그 자료들을 근거로, 야, 우리나라도 떨어질 거라고 했지만 웬걸.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집값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 있었잖아요. 야, 이제 진짜 그때는 그래도 2%에서 4% 정도의 성장성도 양호했어요. 중국 버프를 받아서 성장성도 양호했고 인구도 감소는 아니었었죠. 그때 막 생산 가능 인구라든가 이게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과거에 일본이 겪었던 거하고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51%를 확률을 걸고 야, 장기적으로 이 하락을 대비할 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일본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과거에 어느 정도로 망했었고 그리고 그 망한 이후에 어떤 쪽으로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됐는지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투자의 방향이 열려 있었는지 그 부분도 다음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소스시스터님 구독자 250명일 때부터 네. 야, 구독자 정말, 저도 부산 방송했는지, 첫 번째로 부산 영상을 올린 지는 거의 한 11개월쯤이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대구 부동산 스터디라는 곳에 영상을 띄엄띄엄 올렸었어요. 시간차가 얼마나 나는지 저도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먼저 나중에 반등을 할 때, 누가 먼저 반등을 할지, 누가 더 힘이 셀지, 물론 대구보다는 부산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도시는 맞게 봅니다. 네. 거의 1년 만에 20배 넘게 구독자가 늘어난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게 구독자는 늘어나지만 이 시청하는 분들의 시청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헤아릴 수는 있습니다. 네, 이열님, 네, 매수 적정 금액에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완전 초저금리에 세제 혜택까지 줘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감가상각되나 요거 살짝 지우고 그 부분은 살짝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요? 네, 집을 아주 비싼 값에 집을 사서 일본의 지금 경우가 집을 아주 한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매년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매년 감가상각이 되면서 세월이 지나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집니다. 뭐 8억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기간이나 이 기간 동안 매수를 해서 내가 한 20년 살았는데 한 10년 살았는데 10년 살고 집값이 2억이 떨어지나 아니면 10년을 임차해서 임차인으로 살면서 임차료로 한 2억 정도로 지불하나 이 돈이 거의 같더라는 거죠. 지금 일본은. 그래서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정을 살펴보시면은 임대로 내가 매수를 했다. 낮은 금리 지금 금리가 좀 높아서 좀 부담스럽긴 해요.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상태라면은 내가 그 금리를 부담을 한다. 정책 자금 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전 대출 부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내가 주택을 매수했을 때, 여기 감가상각 개념이 우리는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집값이 9억으로 떨어진다 치더라도, 임차료는 한 2억 정도 부담해야 된다. 내가 손해는 1억 정도다. 집을 샀을 때, 잃는 돈이 더 적다. 임차료로 나가는 돈이 조금 더 큰 것이 지금의 모습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 사고 파는 과정에서 뭐 물론 세금도 붙을 수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집을 매수해서 있을 때의 실익이 조금 더 큰 것으로 현재로는 보여집니다. 네, 이올님 매수 적정 저 부분 밟고요. 유장우님 제가 지금 중요한 시기에요. 올 초 최고가에 팔고 10억을 예금 중이고 전세 살고 있는데 올겨울이나 내년 초에 살까 생각하는데 고민입니다. 저런 경우를 보고 뭐라 그러죠? 뭐 전세계 나라를 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그 정도 이야기가 게시판에서는 오고 갑니다. 네. 누군가는 비싼 가격에 샀겠지만, 뭐 그 사람들도 좀 뜻한 바가 있어서 샀을 것이니까요. 근데 사실 지금, 네, 유장호님 얼마나 이게 급매로 나오는 물건을 잘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요 차트를 한번 민스키 모멘트, 네, 그 차트를 한번 요 많이 인용되는 차트잖아요. 막 비트코인 한창 유행할 때 많이 인용되던 이 차트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고점에 잘 팔았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아마 부산인 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디쯤 될까요? 지금 규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살짝 요렇게 살짝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간 듯한 느낌 드는 요 지점쯤 되는데, 혹시라도 뭐 서둘러서 매수를 하신다면 뭐 이때 산 사람이나 어차피 다 시기에 맞는다, 요 느낌은 좀 비슷할 것 같고요. 그 예로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코인 중에서 알트코인 중에서 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 어땠나요? 이 엄청난 상승 정말 이게 중간에 먹은 사람은 한 10배씩도 먹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올랐는데 이게 툭 떨어졌잖아요. 이만큼 한 90% 정도 떨어졌을 때 누군가가 야 정말 많이 떨어졌다, 반등의 기회가 왔다, 그러면 누군가 샀어요. 누군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이게 또 떨어져요. 푹 떨어져요. 또 여기서 떨어진 데서 또 90%가 떨어져요. 여기서 90% 떨어졌을 때 첫 번째 매수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이 바보들아, 지금 사면은 될 것을 왜 그래, 너희는 비싼 가격에 잡았니라고 비웃었지만 또다시 90%가 떨어지면서 야 그놈이나 똑같더라. 뭐 시게 맞은 사람이나 좀 약하게 맞은 것처럼 보인 사람이나 아프기는 매 한 가지더라. 아마 요거 루나 코인 사태, 그 차트를 보신 분들은 좀 비슷한 느낌일 텐데요. 아마 매수 시점은 지금 산다 혹은 내년에 초에 산다, 좀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예, 유장훈님 아까 조정 왔을 때 3년에서 7년, 과거에 가장 짧았던 조정이 3년 그리고 7년, 지금 부산 지금 3달, 석 달이에요, 석 달. 내년에 산다고, 1년 후에 산다고, 내년 초면 언젠가요? 23년 초면은 고작 6개월이에요. 0.5네요, 0.5. 0.6, 0.5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네, 0.5개월 만에 산다? 그러면 이 고통의 시간을 일단은 좀 버텨낼 그 맷집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처럼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과거에 그 상승하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또 이제 베팅을 해놓고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까지 하면은 생각보다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네. 요즘 전세 물건도 쌓이던데 걱정이네요. 네, 갈리시아님, 전세 물건 진짜 부산이 전국 탑으로 상승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마 부산 지역만 딱 보고 있으면은 좀 입주가 좀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실 전세 매물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팔려고 내놓으니까 안 되니까 야, 안 되겠다, 전세로 일단 한번 내놔보자, 이런 매물들까지 같이 쌓여 있다는 말은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캐피님, 지금 심각하게 월세 나온 아파트 채권 최고액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곳이 많은데 담보대출 받고 사업자 대출 받은 곳이 많음. 네, 알게 모르게 한 1년, 2년 전부터 사람들이 대출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약간 꼼수 대출 비슷하게 우회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또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오늘자 뉴스에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쪽으로 뉴스가 나오는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가 알고 보면은 가계대출에 제한을 가하면서 일반 사업자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담보대출이 더 많아서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회수할 것 같은데 못 가는 사람들 속출할 때 아마 뭐 코로나 이후로는 좀 유예해주는 분위기 뭐 그런 것도 일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 어디 하나가 뭐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 안 들리잖아요. 그냥 위험한 것 같다, 위험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만 있지 뭔 사단이 안 나겠습니까? 뭐 간밤에 영국 국채 금리가 다시 4.5%를 뚫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잠이 들었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국채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두 번 더 빅스텝하면 어떻게 될지 보고 싶네요. 당장 이번 주에 결판 나죠.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언제 결판 나나요? 네. 뭐 빅스텝 일단 거의 뭐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거의 99% 이창용 총재 인터뷰 뉴스 기사가 제가 방송하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 부분들까지 생각해보면 네, 리오 밀림 매수 타이밍 너무 좋네요. 무슨 매수 타이밍이죠? 네, 강태신님 창원도 창원은 달라. 창원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이 산업 공장이나 이런 거 돌아가는 것들 좀 시원치 않은 거 좀 느껴지시잖아요. 아마 그 부분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 과거에 하락했던 시기 아마 그 시기들을 한번 복귀해 보시면은 지금 창원만 비켜가기에는 좀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부산에 대해서 부산 너희도 대구처럼 하락할 거야? 울산 너희도 대구처럼 하락할 거야? 시간 차만 있을 뿐이지 별 차이 없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알지도 모르는 게 나서지 마라, 설치지 마라부터 해가지고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뒤따라왔잖아요. 주간 실거래 지수 보면 똑같이 따라왔어요. 지금은 어느 지역 하나 사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다만 얼마나 조정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듯합니다. 네. 리오 밀림, 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가장 빠른 매수 타이밍이 언제쯤일까라고 고민해보고 만든 영상이에요. 사실 이거 말고도 또 몇 개가 더 있기는 해요.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한 것은 뭐 일부 리핑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네. 아마 앞부분 참고 용도를 봐주시고 단순히 막연히 운에 기댄다든지 단순히 나의 느낌에 나의 감에 기댄다든지 운에 기댄다든지 아니면 감에 기댄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하고 야 그동안 그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맨날 무슨 데이터 가지고 오고 뭐 가지고 해가지고 그 지긋지긋해 박유해도 머리 아파라고 했다면 그동안 안 봤던 거 이제 머리 좀 쓰세요. 이제 머리 좀 쓰고 잔머리도 좀 쓰고 계산도 좀 하고 네 뭐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그게 어렵지 않더라. 왜? 제가 복잡한 건 다 계산해서 알려드리잖아요.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하셔야 되죠? 네,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앞부분에 좀 쓸데없는 소리 했는 부분들은 조금 편집을 하고 다시 정리된 영상으로 뒷부분은 따로 편집을 하진 않습니다. 전 편집하고 1월 시간에 자료 한 개라도 더 만들자. 새로운 자료, 새로운 안목으로 볼 수 있게, 새로운 식견을 가질 수 있게, 자료를 찾는데 시간을 더 쓰지, 영상을 편집하는데 제가 기술도 없고,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다만 앞부분에, 잠깐 기다리셨던 부분 있는 거, 1, 2분 정도 되는 부분, 나중에 잠깐 잘라서 영상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열님 감사합니다. 네, 이근호님, 네, 아이고야, 이제 방송이 끝이 나네요.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